2033년 일본의 서쪽 하늘이 피처럼 붉게 물들었다. 처음에는 모두가 대기 중에 나타난 일시적인 이상현상이라고 생각했다. 그러나 불과 몇 시간 뒤 하늘에서는 불덩이 같은 빛이 쏟아졌고 땅 아래에서는 거대한 계엄이 울리기 시작했다. 도쿄와 오사카를 잇던 교통망은 끊어졌으며 해안 도시들은 산보다 높게 밀려오는 검은 파도 앞에서 하나 둘 모습을 감췄다. 일본이 수백 년 동안 쌓아올린 부하, 기술 질서는 단 며칠 만에 무너져 내렸다. 그런데 같은 시기 한반도에서는 전혀 다른 일이 벌어지고 있었다. 거의 한 세기 동안 남과 북을 갈라놓았던 문이 열리고 평양과 개성에는 새로운 굴길을 단 열차들이 들어오기 시작했다. 일본에서 삶의 터전을 잃은 사람들까지 바다를 건너 한반도로 향했다. 과거 한반도를 지배했던 나라의 국민들이 이제는 살아남기 위해 평양과 개성의 문을 두드리는 기묘한 장면이 펼쳐진 것이다. 이 모든 장면을 100년도 더 전해보았다고 전해지는 한 여인이 있었다. 일본 메이지 시대 아오모리 현에서 최고의 예언자로 불렸던 이즈미 야스코. 그녀는 일본의 영광과 패망, 한토 대지진, 그리고 2034년 한반도에 찾아올 거대한 통합에 순간까지 미리 보았다고 한다. 더 놀라운 것은 그녀가 이 마지막 예언을 남긴 직후 일본의 기록에서 흔적도 없이 사라졌다는 사실이다. 이즈미 야스코는 처음부터 특별한 인물이 아니었다. 젊은 시절에 그녀는 일본 고유 신앙인 신도에 깊이 빠져있던 평범한 여인이었다. 그러나 어느 겨울밤 아오모리 외곽의 오래된 신사에서 홀로 기도를 올린 뒤 그녀의 삶은 완전히 달라졌다. 전해지는 이야기에 따르면 그날 밤 신사의 모든 등불이 바람도 없이 동시에 꺼졌다. 검은 구름 사이로 둥근 달 하나만이 모습을 드러냈고 그 달빛은 마치 누군가 길을 가리키듯 신전 깊숙한 곳을 비추었다. 그녀는 그 자리에서 정신을 잃었고 이후 7일 동안 높은 열에 시달렸다. 그런데 의식을 잃은 동안에도 그녀의 손은 계속 움직였다. 종이 위에는 한 번도 배운 적 없는 별자리와 바다의 흐름, 낯선 도시의 윤곽이 그려졌다. 그 중에는 불길에 휩싸인 일본 열도와 검은 선으로 둘로 갈라진 한반도도 있었다. 7일째 되는 날을 뜬 그녀는 낮고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나는 이제 땅이 움직이기 전에 울리는 소리를 듣는다. 아직 오지 않은 해의 그림자도 볼 수 있다. 그녀는 자신이 다이코텐, 즉 대극천의 계시를 받았다고 주장했다. 다이코텐은 일본의 칠복신 가운데 하나로 곡식과 장사, 재물과 행운을 관장하는 신호로 널리 알려져 있다. 하지만 오래된 전승 속의 다이코텐은 단순히 복을 나누어주는 온화한 신만은 아니었다. 선을 지키는 자에게는 풍요를 주지만 탐욕과 권력으로 타인을 짓밟은 자에게는 그가 쌓아올린 모든 것을 거두어 간다고 전해졌다. 이즈미 야스코 역시 개인의 운세보다 국가가 쌓은 업에 대해 자주 말했다. 그녀는 한 나라가 누리는 번영이 클수록 그 밑에 쌓이는 죄를 경계해야 한다고 경고했다. 겉으로는 황금빛으로 빛나는 시대라 해도 땅속에 쌓인 원한이 한계를 넘으면 보여지는 순식간의 심판의 신으로 변한다는 것이었다. 그녀의 이름은 곧 아오모리. 저녁에 퍼졌다. 어들은 바다에 나갈 나를 묻기 위해 찾아왔고 농민들은 흉년과 홍수의 시기를 물었다. 그녀는 폭풍이 닥칠 날짜와 마을의 불이 날 밤 돌아오지 못할 배의 방향까지 이상할 정도로 정확하게 짚었다고 한다. 이후에는 청일 전쟁과 러일 전쟁에서 일본이 승리할 것이라고 말했고 일본이 군사적 영광의 정점에 오른 뒤 결국 1945년 참담한 패배를 맞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그러나 그녀의 이름을 일본 전역에 알린 것은 1923년 간토 대지진에 관한 예언이었다. 이즈미 야스코는 제자들 앞에서 이렇게 말했다고 전해진다. 일본의 악업은 100년 동안 산처럼 쌓였다. 이제 봉인이 풀리면 분노는 사가미의 바닥에서 시작될 것이다. 1923년 붉은 다이 때문에 간토의 땅이 갈라지고
돌로 만든 집은 무너지며 나무로 만든 도시는 불에 삼켜질 것이다. 그날이 오기 전에 그곳을 떠나라. 남아있는 자는 땅의 울음과 사람의 비명을 함께 듣게 될 것이다. 당시에는 이를 믿는 사람이 많지 않았다. 그러나 그녀를 오랫동안 따르던 몇몇 상인과 가족들은 재산 일부를 정리하고 도쿄와 요코하마를 떠났다. 그리고 1923년 9월 1일 사간미만 부근에서 거대한 지진이 발생했다. 수많은 건물이 무너졌고 불길은 목조 건물이 밀집한 거리를 따라 번졌다. 바람은 불을 더욱 키웠으며 도시는 순식간에 거대한 화염 속에 갇혔다. 더 귀한 이야기도 전해졌다. 대지진이 일어나기 며칠 전 도쿄의 밤하늘에 붉은 달이 떠 있었다는 것이다. 사람들은 뒤늦게 이즈미 야스코의 경고를 떠올렸다. 그녀의 말을 믿고 지역을 떠난 사람들은 살아남았고 재난 뒤 불탄 가옥의 잔해에서는 그녀가 남긴 경고문 일부가 발견되었다고 한다. 그때부터 그녀는 단순한 문예나 점술가 아니라 국가의 미래를 본 예언자로 불리기 시작했다. 하지만 명성이 커질수록 그녀를 경계하는 시선도 늘어났다. 그녀는 일본이 승리를 거듭할수록 오만해질 것이며 결국 스스로 불러온 전쟁으로 모든 것을 잃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일부 고위 관료들은 이러한 발언이 국민을 불안하게 하고 천황에 대한 충성을 흔들 수 있다고 판단했다. 이즈미 야스코의 집 주변에는 낯선 사내들이 나타나기 시작했다. 제자들의 출입이 감시되었고 그녀가 남긴 기록 몇 권은 한밤중에 사라졌다. 결국 그녀는 가장 가까운 제자 7명을 불러 마지막 모임을 열었다. 그녀는 검은 끈으로 봉인된 두꺼운 문서 한 묶음을 건네며 말했다. 이 안에는 내가 보았으나 지금은 말할 수 없는 100년 뒤의 일이 적혀있다. 황금의 세상이 빛을 잃기 시작할 때 봉인을 풀어라. 하지만 명심하라. 이것은 정해진 운명이 아니라 인간이 가장 가까이 다가가고 있는 길이다. 다음 날 아침 그녀는 사라졌다. 방문은 안에서 잠겨있었고 창문도 닫혀 있었다. 방 안에는 싸움의 흔적도 피도 발자국도 없었다. 단지 바닥 한가운데 검은 하나가 그려져 있었고 그 곁에는 짧은 문장만 남아 있었다. 폭이 끝나는 곳에서 심판이 시작된다. 그녀가 체포되었는지 스스로 몸을 숨겼는지 혹은 제자들이 말하듯 신의 부름을 받았는지는 끝내 밝혀지지 않았다. 봉인된 기록의 첫 번째 예언은 2025년부터 시작되었다. 2025년 하늘의 틈이 서서히 벌어지고 어둠의 물결이 일어선다. 황금빛으로 물들었던 세상은 빛을 잃고 사람들은 쌓아놓은 부가 자신을 지켜줄 것이라 믿지만 금으로 만든 벽부터 가장 먼저 갈라질 것이다. 여기서 하늘의 틈은 단순한 천문 현상이 아니었다. 나라와 나라 사이의 신뢰, 화폐와 금융에 대한 믿음, 전쟁을 막아주던 국제 질서가 동시에 흔들리는 것을 뜻했다. 겉으로는 평온해 보이지만 세계 곳곳에서 균열이 커지고 서로를 향한 의심과 분노가 이전보다 빠르게 번지기 시작한다는 경고였다. 그녀는 2016년부터 인류가 거대한 경제적 시련에 직면한다고 적었다. 오랫동안 세계를 떠받쳐온 부의 기둥에 금이 가고 유럽과 동아시아에서는 대지진과 기상이변, 가뭄과 흉작이 이어진다. 식량이 완전히 사라지는 그것은 아니지만 돈이 있어도 필요한 그것을 구하지 못하는 도시가 늘어난다. 항구와 공장이 멈추고 국가 간의 거래가 끊기며 풍요로 유명했던 지역에서도 배급을 기다리는 긴 줄이 생긴다. 시련은 단 한 해로 끝나지 않는다. 2016년부터 약 5년 동안 세계는 오래된 질서가 해체되는 고통을 겪는다. 사람들은 이를 종말이라고 부르지만 이즈미 야스코는 그것이 새로운 시대가 시작되기 전에 반드시 거쳐야 하는 파괴라고 보았다. 무너지는 것은 세상 전체가 아니라 영원할 것이라 믿었던 체제와 권력이라는 것이다. 그리고 2029년 혼란이 가장 깊어졌을 때 2명의 인물이 동아시아에 나타난다. 한 명은 어둠의 인도자였다. 그는 사람들의 두려움을 이용해 분노를 하나로 모으고 외부의 적을 만들어 국민을 결속시킨다. 강한 군대와 기술, 민족적 자부심을 앞세워 짧은 시간 안에 국가를 다시 일으킨다. 사람들은 그를 구원자라고 부르지만 그의 길은 화해가 아니라 대결을 향한다. 다른 한 명은 빛의 인도자였다. 그는 처음부터 대통령도 장군도 아니었다.
이름조차 널리 알려지지 않은 인물이었지만 서로 적대하던 사람들을 같은 자리에 앉히는 힘을 가지고 있었다. 어둠의 인도자가 공포로 사람을 움직였다면 빛의 인도자는 무너진 신뢰를 다시 연결했다. 이즈미, 야스코는 두 사람 중 누가 더 강한지는 처음에는 알 수 없지만 마지막에 살아남는 것은 더 많은 땅을 차지한 자가 아니라 더 많은 원한을 멈춘 자라고 기록했다. 29년 일본에서는 강력한 지도자가 등장한다. 그는 오랫동안 침체되어 있던 일본 사회를 하나로 묶고 경제와 군사 첨단 기술을 동시에 부흥시킨다. 일본은 다시 아시아에서 가장 강력한 나라로 올라서는 듯 보인다. 거리에는 새로운 시대를 환영하는 깃발이 걸리고 사람들은 잃어버린 영광이 돌아왔다고 믿는다. 하지만 이즈미 야스코는 그 시기를 이렇게 표현했다. 등불이 꺼지기 직전 가장 밝게 타오르는 순간 일본의 부흥은 오래가지 못한다. 어둠에 인도자가 만들어낸 지나친 자신감과 외부를 향한 대결은 결국 일본을 피할 수 없는 위험 속으로 끌고 간다. 2033년 일본에는 세 겹의 재앙이 찾아온다. 첫 번째는 서쪽에서 오는 불이다. 해가 지는 방향에 하늘의 붉은 띠가 나타나고 밤에도 대낮처럼 번쩍이는 불빛이 이어진다. 예언서에는 그것을 불비라고 적었지만 그것이 전쟁의 무기인지 하늘에서 떨어지는 물체인지 혹은 대규모 화재를 뜻하는 상징인지는 분명하지 않다. 다만 주요 산업, 지대와 항구 군사시설이 가장 먼저 멈춘다고 기록되어 있다. 두 번째는 땅의 각성이다. 일본 열도 아래 대륙판이 크게 움직이며 연쇄적인 지진이 일어난다. 한 곳의 흔들림이 끝나기도 전에 다른 지역이 갈라지고 오랫동안 잠들어 있던 화산들이 동시에 연기를 뿜는다. 도로와 철도, 전력과 통신이 끊기면서 일본은 각 지역이 고립된 여러 개의 섬다. 세 번째는 바다의 심판이다. 거대한 해일이 태평양 연안을 덮치고 일부 해안 지역은 반복되는 침수와 집안 침하로 사람이 살 수 없는 땅이 된다. 일본이 지도에서 완전히 사라지는 것은 아니지만 더 이상 과거와 같은 국가의 힘을 유지하기 어려워진다. 불과 몇 년 전 아시아의 정상에 올랐던 나라가 한순간에 생존을 걱정하는 처지로 떨어지는 것이다. 그러나 같은 재앙이 한반도에 미치는 의미는 달랐다. 2033년 한반도 역시 연속된 지진과 해수면의 변화로 큰 피해를 입는다. 특히 남쪽과 서쪽 해안에서는 바닷속 지형이 솟아오르고 기존의 섬과 개벌이 새로운 육지로 이어지는 현상이 나타난다. 항구 도시와 해안 지역은 혼란에 빠지지만은 한반도의 중심부는 끝내 무너지지 않는다. 이 점이 아스코는 일본의 흔들림을 끝이라고 불렀고 한반도의 흔들림은 출산의 고통이라고 표현했다. 금미간 땅에서 다시 새싹이 올라오니 둘로 나뉜 기후는 하나의 줄기로 돌아갈 것이다. 그 결정적인 징조는 2034년 5월에 나타난다. 어느 맑은 아침 한반도 곳곳에서 태양 주위에 6개의 밝은 빛이 둘러선 모습이 관측된다. 실제 태양과 6개의 환일이 겹치며 마치 7개의 태양이 동시에 떠오른 것처럼 보인 것이다. 과학자들은 얼음, 결정의 빛이 굴절된 대기 현상이라고 설명하지만 오래된 예언을 기억하던 사람들은 두려움에 빠진다. 예언서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다. 5월에 7 태양이 떠오르면 석 달 뒤 북쪽의 왕이 갑자기 숨을 거둘 것이다. 죽음의 문은 안에서 열리지만 그 열쇠는 바깥에서 온다. 정확히 석 달 뒤 북한의 지도자가 갑작스럽게 사망한다. 공식 발표는 짧았고 사망 원인은 분명하지 않았다. 하지만 내부에서는 외부 세력의 개입, 측근의 배신, 비밀 작전 등 수많은 소문이 퍼진다. 지도자의 죽음과 동시에 권력 기관과 군부는 여러 팝을 지고 일부 부대는 서로 다른 명령을 받기 시작한다. 그때부터 한반도의 운명을 결정할 7일이 시작된다. 첫째 날 북한의 중앙지휘체계가 흔들리고 국경이 봉쇄된다. 둘째 날 일부 군의관들이 충돌을 피하기 위해 남측과 비밀 연락을 시작한다. 셋째 날 식량과 의약품을 들여오기 위한 첫 번째 인도주의 통로가 열린다. 넷째,
날 주민들이 남쪽과 동쪽의 안전지대로 이동하기 시작한다. 다섯째 날, 핵무기와 주요 군사시설을 둘러싼 국제적 협상이 긴급하게 진행된다. 여섯째 날, 남과 북의 실무자들이 공동 관리 기구를 세우기로 합의한다. 그리고 일곱째 날, 한반도의 전쟁을 막고 단계적 통합을 시작한다는 공동 선언이 발표된다. 통일은 단 하루 만에 완성되지 않는다. 먼저 무력 충돌을 막고 식량과 의료를 공급하는 긴급 단계가 시작된다. 이후 철도와 전력망을 연결하고 화폐와 시장을 조정하는 경제 공동체가 만들어진다. 그러면은 일정 기간이 과도 정부를 거쳐 정치적 통합이 진행된다. 이 과정에서 가장 큰 역할을 하는 인물이 바로 빛의 인도자다. 그는 어느 한 쪽의 승리를 주장하지 않는다. 북한 주민에게 굴복을 요구하지도 않고 남한 주민에게 일방적인 희생을 강요하지도 않는다. 그는 군부와 민간, 주변, 강대국을 같은 협상장에 불러 모아 전쟁 없이 권력을 넘기는 길을 만든다. 어둠의 인도자가 일본을 공포와 힘으로 하나로 묶었다면 빛의 인도자는 한반도를 화해와 생존의 약속으로 연결한다. 마침내 남과 북을 가르던 철조망이 거치고 서울과 평양 개성을 잇는 길이 다시 열린다. 북한의 자원과 토지, 남한의 기술과 자본이 결합하면서 한반도는 거대한 재건의 시대로 들어간다. 평양은 북부의 행정과 산업 중심지가 되고 개성은 남북을 연결한 금융과 교육의 도시로 성장한다. 서울은 세계와 한반도를 연결하는 핵심 도시로 남는다. 이 점이 야스코는 이를 100년 안개가 그치는 날이라고 불렀다. 그 안개는 단순한 남북 분단만을 뜻하지 않았다. 식민, 지배와 전쟁, 이념, 대립, 이산, 가족의 눈물, 서로를 향한 증오까지 한 세기 동안 한반도를 덮어온 모든 상처를 의미했다. 반면 일본은 대재앙 이후 심각한 인구 이동을 겪는다. 모든 일본인이 나라를 떠나는 것은 아니지만 해안 도시를 잃은 수많은 사람들이 새로운 삶의 터전을 찾아 주변 국가로 이동한다. 그중 상당수가 지리적으로 가깝고 대규모 재건이 진행 중인 통일 한반도로 향한다. 평양과 개성에는 일본인 기술자와 노동자, 가족들이 정착하는 국제구역이 만들어진다. 과거 한반도를 식민지로 삼았던 일본의 후손들이 이제는 한반도에서 일자리와 안전을 구하게 되는 역설적인 장면이었다. 이 점이 야스코는 이 광경을 두고 말했다. 역사의 수레바퀴가 마지막으로 반 바퀴를 더 돈다. 통일 한반도는 곧 대륙과 해양을 연결하는 새로운 중심이 된다. 북쪽으로는 중국과 러시아, 서쪽으로는 유럽으로 이어지는 철도가 열리고 남쪽의 항구는 태평양과 동남아시아를 연결한다. 일본이 약화되고 기존 강대국들의 내부 위기에 매달리는 동안 한반도는 동북아시아의 경제와 안보를 조정하는 역할을 맡게 된다. 그 중심에는 군사적 지배가 아니라 연결의 힘이 있었다. 한반도는 오랜 분단을 끝낸 경험을 바탕으로 서로 적대하던 국가들 사이에 중재자가 된다. 음악과 영화, 기술만이 아니라 전쟁을 멈추고 폐허를 다시 일으킨 방식까지 세계로 퍼져나간다. 이 점이 야스코가 말한 한반도 정신의 황금기는 단순히 부자가 되는 시대가 아니었다. 수십 년의 원한을 넘어선 경험이 하나의 힘이 되는 시대였다. 그러나 그녀의 마지막 문장은 승리의 선언이 아니었다. 내가 본 미래는 수많은 길 가운데 가장 짙은 그림자일 뿐이다. 인간이 탐욕을 멈추면 불은 약해지고 정오를 내려놓으면 땅의 흔들림도 짧아질 것이다. 예언은 피할 수 없는 형벌이 아니라 아직 돌아갈 시간이 남았다는 경고다. 어쩌면 이 점이 야스코가 일본의 기록에서 사라진 이유는 일본의 멸망을 말했기 때문만은 아니었을지도 모른다. 그녀가 본 위험한 장면은 일본이 무너지는 모습이 아니라 그 빈자리를 오랫동안 갈라져 있던 한 반도가 하나가 되어 채우는 미래였을 것이다. 그리고 지금도 사람들은 묻는다. 정말 2034년 5월 한반도의 하늘에는 7개의 태양이 떠오를 것인가, 아니면 그 징조가 나타나기 전에 인간이 먼저 미래의 방향을 바꿀 수 있을 것인가.